정승, 이 대감의 저택, 한양에서 이 집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북촌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돌담 높이만 해도 장정의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기와 끝이 새까맣게 하늘을 찔렀고 대문은 송판 두 장을 합친 것이라 장정 둘이 밀어야 겨우 열렸죠. 밤마다 문지기 셋이 교대로 서고 행랑채에만 하인이 20이 넘었습니다. 안채까지 합치면 50명은 될 사람들이 한 집에서 먹고 자며 살았습니다. 그런 집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인정 종소리가 한양 하늘에 울리고 통행금지의 어둠이 내려앉은 지 한참이 지난 시각, 종로에서 세 번째 경이 울릴 무렵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앞마당에 푸른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행랑채에서는 하인들의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 집의 밤은 그렇게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뒤편담을 끼고 소리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림자.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맨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내는 집신조차 벗어 품에 넣어둔 상태였죠. 자갈이 깔린 마당을 지날 때도 돌 하나 구르는 소리 없이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별채 뒤편 이중 자물쇠가 걸린 창고 앞에 그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사내였습니다. 벗음 차림의 그 사내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흰낭채 쪽에서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 건너편 개는 이 사내에게만은 짖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밥을 줬으니까요. 그것도 미리 계산해 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쇠로 만든 열쇠 하나. 시장통에서 구한 밀랍으로 본을 뜨고 대장간 근처에서 주운 쇠조각을 몇 날 밤을 새워 깎아 만든 것이었지요. 자물쇠에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한 번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죠. 숨을 한 번 내쉬고 열쇠를 살짝 들어 올리며 다시 돌렸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사내의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 이미 열흘 전부터 이 순간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풀이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무거운 나무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릴 수 있었습니다. 허나 소리가 나지 않았죠. 사흘 전 청지기 몰래 이 경첩에 기름을 발라두었던 겁니다. 문이 열리자 달빛이 창고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무 괴짝 6개가 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큰 괴짝 위에 비단 보자기가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금괴, 은병, 비녀, 폐물, 산호가지, 그리고 비추옥 장신구까지 이 대감이 30년 벼슬살이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정확히 말하면 30년 동안 받은 것들이었죠. 지방 수령들이 올려보낸 진상, 과거 시험에 눈먼 선비들이 바친 예물, 관직을 노리는 자들이 슬쩍 건넨 뇌물, 그 모든 것이 이 창고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놀림은 기이할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보자기를 한 장 펼치더니 금기를 먼저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은병과 폐물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아래에 가벼운 것을 위에 부피를 줄이되 물건이 부딪혀 소리 나지 않도록 비단 자투리를 사이사이 끼워 넣었죠. 마치 안방마님이 옷을 개듯 정갈한 솜씨였습니다. 보자기 하나를 묶는 데 걸린 시간, 제 일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사내가 마지막으로 손을 뻗은 곳은 금은이 담긴 괴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래 벽에 바짝 붙어있는 작은 괴짝이었습니다. 기름 종이에 단단히 쌓인 문서 뭉치. 이 대감이 그 어떤 금은보다 더 깊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죠. 사내는 그 문서를 펼쳐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이윽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거면 되겠군. 사내는 문서를 품 깊숙이 넣고 보자기를 등에 졌습니다. 그리고는 별채를 나와 앞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지도 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침에 장 보러 나가는 하인처럼 느긋한 걸음이었죠. 등에 진 보자기가 달빛에 불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사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대문 앞 문지기가 졸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대감님 급한 심부름이요. 부경 우포도 대장에게 전할 물건이라 인정 전에 보내라 하셨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태연하던지
문지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내를 모를 리가 없었죠.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머슴이었으니까요. 새벽이면 가장 먼저 마당을 쓸고 밤이면 가장 늦게까지 장작을 패던 사람. 청지기가 저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으나 일솜씨는 참 야무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내는 문턱을 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골목이 그를 삼켰고 정승저택에서는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개 한 마리 짖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청지기가 창고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청지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괴짝 4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괴짝 그 문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감은 금은이 사라졌다는 말에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습니다. 허나 문서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가면 벼슬은커녕 목이 날아갈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놈을 반드시 잡아라. 이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사내는 한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담한 사내의 이름은 개똥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남대문 밖 빈민가에서 그걸로 연명하던 것이었죠. 양반은커녕 상놈 축에도 끼지 못하는 천민 중에 천민. 글을 읽을 줄도 양반 예법을 알 리도 없는 이름조차 개똥이인 사내였습니다. 대체 이 사내는 어떻게 양반 행세를 했을까요? 어떻게 정승저택에 들어갔을까요? 왜 한 달이나 성실한 머슴 노릇을 했을까요? 그리고 금은보다 더 중요하게 챙겨간 그 문서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 남대문 밖에 어느 추운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대문 밖. 한양성 안이 조선의 얼굴이라면 성 밖은 그 얼굴이 차마 보여줄 수 없는 등짝이었습니다. 숭례문의 묵직한 문짝이 닫히는 곳에서 불과 100여 걸음만 벗어나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와 대신 지프로 엮은 지붕이 나지막하게 깔려 있었고 골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틈새로 사람들이 비집고 다녔습니다. 겨울이면 초가 틈으로 바람이 들이쳤고 여름이면 빗물이 고여 발목까지 잠기는 곳이었죠. 한양의 양반들은 이곳을 성 밖이라 불렀지만 실상 성이 버린 곳이라 부르는 편이 맞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열흘째 하늘에서 눈이 내렸고 땅은 꽁꽁 얼어 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빈민가 골목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헛멍석을 둘러쓰고 담벼락에 기대어 잠들었고 누군가는 얼어붙은 개울물을 깨서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 손톱이 빠지도록 얼음을 긁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사흘째 움직이지 않는 노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노인이 살아있는지 죽은 것인지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한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이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란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개똥이. 조선에서 천민의 자식에게 붙이는 이름이란 대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개똥이, 쇠똥이, 쇠꾸미, 돌쇠. 귀한 이름을 붙이면 귀신이 데려간다는 속설 때문이었는데 싫은 이름을 지어줄 학식 있는 어른이 주변에 없었던 탓이 더 컸습니다. 개똥이의 아비는 남의 집 머슴이었고 어미는 성 밖 우물가에서 빨래를 해주며 품삯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나 그 아비와 어미마저 개똥이가 8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성 안에서는 의원이 약을 짓고 양반가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며 역병을 피했지만 성 밖 빈민가에는 의원은커녕 약 한 폼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역병은 빈민가를 훑고 지나갔고 개똥의 아비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이윽고 어미도 자리에 누웠죠. 마지막 밤 어미가 개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기보다는 뼈만 남은 손가락이 개똥이의 손목을 간신히 감싼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어미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8살 개똥이는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구걸이 일이었고
장자리는 매일 바뀌었습니다. 남의 집 초마 밑에서 자다 쫓겨나고 장터 한 구석에서 멍석을 깔다 걷어차이고 겨울이면 소 외양간에 몸을 구겨 넣어 소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겼습니다. 10살이 되자 몸이 또래보다 한 뼘은 더 컸고 15이 넘자 장정 못지않은 체구를 가진 사내가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남대문 밖 장터는 한 달에 6번 서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채소를 파는 좌판과 생선을 늘어놓은 멍석 사이로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 떡장수의 호객 소리가 뒤엉켜 시끄럽기 그지없었죠. 그 소란 속에서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는데 옷이 남루한 것으로 보아 빈민가 아이였습니다. 포목장수가 아이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의 자식이 내 포목을 훔치다니. 아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사꾼의 소나기가 워낙 거칠었고 구경꾼들은 둘러서서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훔친 것은 포목이 아니라 좌판 밑에 떨어진 자투리 천조가리였지만 그런 사정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개똥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포목장수가 고개를 돌려 개똥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올려다본 겁니다. 16의 개똥이는 이미 장정의 키를 넘어서 있었으니까요. 포목장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놈도 거지 패거리냐? 포목장수가 개똥이의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장사꾼답게 힘이 꽤 세었죠. 허나 개똥이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소나무처럼 이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똥이가 한 손으로 장사꾼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 압력이 어찌나 세던지 장사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가락을 펴려 해도 펴지지 않았죠. 나무를 쥔 게 아니라 바위를 쥔 듯한 손이었습니다. 아이 놔주시오. 개똥이가 말하자 장사꾼이 아인을 놓았습니다. 놓은 것이 아니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경꾼 몇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진 녀석 힘께 쓰겠구먼. 개똥이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는 장터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개똥이에 대해 기억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타고난 힘. 장정선엇이 달려들어도 끄떡없을 만한 기운이 이 사내에게는 있었습니다. 허나 개똥이에게는 힘보다 더 기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대문 밖에는 주막이 서널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주막은 성한 양반들도 가끔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이 술 한잔 걸치며 시국을 논하거나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들이 한양의 소식을 주고받는 자리였죠. 개똥이는 이 주막 뒷마당에서 잔심부름을 해주고 남은 밥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모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개똥이가 양반들이 앉은 방 문 앞에서 귀를 세우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손님이 올 때마다 개똥이는 방 밖에서 조용히 서서 안에서 오가는 말을 듣고 있었죠. 주모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개똥아, 너 뭐 하는 거냐? 개똥이가 키죽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말이 놀라웠습니다. 과연 그러하오? 금방 과거에 출제될 경서는 아마도 준용의 성자성지편이 아니겠소이까.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안에서 양반 둘이 나눈 대화를 거의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는데 말투며 억양이며 마치 양반이 직접 말하는 것과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한두 번 들은 것만으로 양반의 어투와 문장을 통째로 익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개똥이라는 사내가 가진 진짜 무기였을 겁니다. 힘이야. 장사꾼들 중에도 센 자가 있었지만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 이것은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주막에 양반이 올 때마다 귀를 세웠고 언제부턴가 양반의 말투뿐 아니라 앉는 자세, 부채를 쥐는 손놀림, 기침하는 방식까지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모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거지 아이가 양반 흉내를 내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으니까요. 허나 개똥이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주모가 잊지 못하는 무언가가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똥이가 장터에서 성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나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라! 비켜라! 정승 행차시다. 이윽고 4명의 교군이 맹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가마 앞뒤로 기마호위가 서고 그 뒤를 청지기와 하인 수십 명이 따랐습니다. 가마 위에 드리운 비단 휘장이 바람에 살짝 나부꼈고 그 틈으로 자줏빛 관복의 소매가 언뜻 보였습니다. 길바닥의 백성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장터의 상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승의 행차, 한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 풍경이었습니다. 개똥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가마를 스치고 가마 뒤를 따르는 행렬을 훑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 기름칠한 갓을 쓴 청지기, 윤이 나는 가죽신을 신은 마부. 이윽고 행렬이 북촌 쪽으로 사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개똥이만 서 있었습니다. 행렬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고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담장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누군가가 들었다면 거지의 헛소리로 여겼을 겁니다. 허나 그 순간 개똥이의 눈 속에 무언가가 불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굶주림과 매질 속에서 자란 이 사내의 가슴 한가운데에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야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개똥이가 달라졌습니다. 구걸을 하되 아무에게나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모았고 남의 집 장작을 패주거나 짐을 날라주며 한 푼 두 푼 동전을 쌓아갔습니다. 빈민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태 하루 벌어 하루 먹던 놈이 갑자기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허나 개똥이는 묻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롬이 지나자 개똥이의 손에 쥐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장독구서 헛물건을 파는 보부상의 좌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달고 낡은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빛바랜 도포 한 벌과 갓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포는 원래 남색이었을 텐데 세월의 발에서 회색에 가까웠고 가슴대가 하나 부러져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 하인이 쓰다 버린 것이거나 몰락한 손비가 밥 한 끼에 팔아넘긴 것이었겠죠. 개똥이가 그 도포와 갓을 샀습니다. 품삯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밤에 개울가에서 도포를 빨았습니다. 찬물에 2번, 3번 헹구잣대가 빠지며 본래의 남색이 희미하게 살아났습니다. 갓에 부러진 데는 가는 대나무 조가리를 대어 칫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수선한 흔적이 보이겠지만 멀리서 보면 그럭저럭 반듯한 갓이었습니다. 개똥이가 그 도포를 걸치고 갓을 썼습니다. 개울물에 비친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양반이라 하기에도 한참 모자랐지만 적어도 누더기를 걸친 거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개똥이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주막에서 양반들의 어투를 익힌 것은 재미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내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옷과 갓만으로 양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양반이란 단순히 옷차림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고 앉는 자세가 달랐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에 확실히 묻어나야 했습니다. 양반은 어려서부터 소당에서 천자문을 떼고 소학과 대학을 읽고 논어와 맹자를 외우며 자랐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요. 붓글씨의 획 하나, 부채를 펼치는 손놀림 하나에도 교양이 배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하룻밤 만에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똥이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천민이 서당에 발을 들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대문 밖에서 성 안으로 한참을 걸어 들어가면 중촌 골목에 작은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15명쯤 되는 아이들이 훈장 앞에 앉아 글을 읽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담밖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매일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터에서 일을 하고 해가 중천에 뜨면 소당 담 밖으로 달려가 앉았습니다. 담 안에서는 훈장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부자유신,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복무신, 어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훈장에 한번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 읽었고 개똥이도 입안에서 소리 없이 따라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속도였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열흘에 걸쳐 겨우 한 구절을 외울 때 개똥이는 사르면 그 구절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게다가 뜻까지 짐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양반들이 대화 중에 인용하는 구절과 서당에서 배우는 문장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하늘이 이 사내에게 신분 대신 내려준 것이 바로 이 머리였을 겁니다. 보름이 지나자 개똥이는 오륜의 뜻을 끄고 있었고 사자수학의 주요 구절을 줄줄 외웠으며 양반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인사법과 앉을 때 도포 자락을 거두는 법, 각근을 다루는 손놀림까지 익혔습니다. 서당 반밖에서 주막 방문 앞에서 장터 양반들의 뒤를 슬쩍 따라가며 이 사내는 양반의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양반이라는 존재 자체를 훔친 것이었죠. 이제 시험할 차례였습니다. 한양성에서 남쪽으로 10여리를 걸어가면 과천 가는 길목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전시성을 가진 분홍으로 논이 40마지기에 소가 10마리, 하인이 5이나 되는 집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재력으로 양반 대접을 받는 집이었고 그래서인지 진짜 양반이 방문하면 급진히 대접하는 것으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지나는 양반에게 밥을 내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집의 자랑이었으니 양반 행세를 시험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닷을 반듯하게 쓰고 도체 하나를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부채는 장터에서 주운 것이었지만 대나무살이 온전해서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걸음걸이를 바꾸었습니다. 빈민가에서 종종 걸음치던 발걸음이 아니라 서당 앞을 지나는 양반처럼 느릿느릿, 허나등은 곧게 판걸음이었습니다. 전시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빈민가의 거친 사투리가 아니라 한양 양반의 도도하면서도 나긋한 어조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도포와 갓을 본 하인이 황급히 안으로 달려가더니 이윽고 전시 본인이 허리를 굽히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오시는 양반이시오? 한양에서 과천으로 가는 길인데 해가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하오. 전시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한양에서 오는 양반이라면 관직에 있는 분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간 것이겠죠. 안으로 안내하며 상을 차리라 소리쳤고 사랑채의 자리를 깔게 했습니다. 밥상이 나왔습니다. 흰쌀밥에 갈비찜, 전이와 잡채까지. 개똥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내의 눈에는 놀라움이라고는 한 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딜원상을 매일 받는 사람처럼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었고 국을 마실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 주막에서 양반들이 밥 먹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본 덕이었습니다. 전 씨가 술잔을 건네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느 문중이시냐? 한양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개똥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동 김씨 반계로 한양에 올라와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거짓말이었지만 말투와 태도가 워낙 자연스러워 전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며 전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술이 몇 손배 돌자 전 씨가 슬쩍 물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과거 공부를 하신다면 시 한 수 들을 수 있겠소이까?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리 도포를 읽고 양반 말투를 써도 학식이 없으면 들통나는 것이 시였으니까요. 조선에서 양반의 진위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잣대, 그것이 바로 한시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개똥이의 등에 식은땀이 배어들었을 겁니다. 하나 이 산에 당황하면 오히려 태연해지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더니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월라고지성만천, 달이 지고 까마귀가 울고 서리가 하늘에 가득하다. 당나라 시인 장기의 풍교야박 첫 구절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양반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읊조리던 것을 개똥이가 통째로 외워둔 것이었죠. 개똥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 붕어화됐으면 강가의 단풍과 어선의 불빛이 시름겨운 잠자리를 비춘다. 두 번째 구절까지 막힘없이 읽자 전 씨의 표정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한양 양반이시구려. 시의 전체 뜻까지 아느냐고 물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홍의 식견으로는 두 구절을 유려하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따뜻한 이불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부모가 살아있던 시절 이후로 처음 느끼는 온기였을 겁니다. 허나 개똥이는 편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부잣집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개똥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승 이 대감의 저택. 한양에서 이 집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촌 가장 높은 언덕 위 돌담 높이만 장정의 키를 넘기고 행랑채의 하인만 스물이 넘는 그 저택. 이 대감은 30년 표술살이로 재물을 산처럼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올려보내는 진상, 관직을 노리는 자들이 건네는 뇌물, 그 모든 것이 그 저택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는 소문은 성 밖 빈민가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저택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승 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문지기 셋이 교대로 서고 행랑채에는 하인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담이 높아 넘기 어려웠고 넘는다 하더라도 안에서 개가 짖으면 끝이었습니다. 양반 행세로 대문을 두드리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정승 집은 시골 부잣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양반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가짜 양반이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며칠을 그 저택 주변을 걸었습니다. 높은 돌담을 올려다 보았고 대문 앞 문지기들의 교대 시간을 살폈고 장날마다 물건을 실어오는 짐꾼들의 출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 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방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양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을 넘는 것도 몰래 숨어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똥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들어가는 것, 모습으로. 정승이 대감의 저택, 북촌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그 저택은 높은 돌담 위로 기와 지붕만 까맣게 쏟아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한껏 젖혀야 겨우 처막 끝을 볼 수 있었죠. 대문 앞에는 언제나 문지기 2명이 서 있었고 행랑채에만 하인이 20이 넘었습니다. 안채, 사랑채, 별채, 그리고 창고까지 합치면 방만 30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사흘 동안 이 저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이면 저택 뒤편 언덕에 올라 하인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살폈고 점심되면 근처 우물가에 앉아 빨래하러 온 하녀들의 수다를 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대문 앞 큰 느티나무 밑에서 문지기가 교대하는 시각을 눈에 새겼죠. 그렇게 사흘을 보낸 뒤 개똥이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양반으로는 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곽의 부잣집이야 양반 행세만으로 대문이 열렸지만 정승급 저택은 달랐습니다. 출입하는 양반은 이름을 대하했고 청지기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양반이 불쑥 찾아오면 의심부터 받는 곳이었지요. 아무리 도포를 걸치고 가스를 눌렀어도 정승 대감과 안면이 없는 양반은 행랑채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허나 개똥이의 눈이 향한 곳은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행랑채 뒤편 하인들이 드나드는 쪽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개똥이는 며칠 동안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장작을 진 나무꾼이 들어가고 물동이를 인 여인이 나오고 쌀자루를 맨 짐꾼이 들어가는 모습. 하인의 세계에는 양반의 세계와 다른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름보다 팔림이 먼저였고 가문보다 부지런함이 먼저였죠. 그날 밤 개똥이는 양반 의관을 벗었습니다. 도포와 갓을 가장 먼저 벗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부잣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해준 그 옷이었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었죠. 대신 남대문 시장통에서 구한 삼배 저고리와 무면 바지를 꺼냈습니다. 해진 것을 일부러 기워 입은 듯 꿰매고 집신도 한 짝이 다른 것으로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흙을 묻혀 얼굴과 목덜미에 발랐습니다. 거울 대신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빈민가의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떠돌이 머슴의 모습이었죠.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행계 조문 앞에 한 사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삼배 저고리에 무명 바지,
해진 집신을 신은 차림이었습니다. 눈은 크고 맑았지만 관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볼은 움푹 꺼져서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보였죠. 존문이 열리자 안에서 나온 하인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하는 놈이냐? 사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떠돌이입니다. 밥 한 끼에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개똥이는 이 말투를 연습하는데도 하루를 썼을 겁니다. 양반 흉내를 낼 때와는 정반대로 허리를 굽히고 눈을 내리깔고 상대보다 한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자세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인이 고웃음을 쳤습니다. 하나, 마침 그 집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흘 전 마구간 일을 하던 머슴이 도망을 갔기 때문이었죠. 조선 후기, 재상가의 하인 구조는 엄격한 위계로 돌아갔습니다. 맨 위에 청지기가 있었고 그 아래 마부, 부엌 하인, 정원사 그리고 맨 아래 마구간과 장작패기를 맡는 막일꾼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머슴이 바로 그 막일꾼 자리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천한 자리. 허나 개똥이에게는 그것이 정확히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막일꾼은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장작을 나르려면 별채 뒤편까지, 물을 기르려면 안채 근처까지, 말에게 여물을 주려면 대문 앞 마구간까지 이 집의 모든 곳을 제 발로 밟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인이 개똥이를 데리고 청지기 앞에 섰습니다. 청지기는 50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타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대감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야 새 머슴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개똥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른 체구, 굶주린 얼굴, 해진 옷, 눈이 잠시 머문 곳이 있었는데 개똥이의 손이었습니다. 허나 청지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힘은 쓸 줄 아느냐? 예, 웬만한 일은 합니다. 청지기가 마당 한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돌을 옮겨봐라. 마당 구석에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원을 고칠 때 쓰려고 가져다 둔 것인데 장정들이 붙어도 들기 버거운 크기였습니다. 사방이 한 자가 넘는 바윗돌이었죠. 이전 머슴들도 이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끙끙대다가 겨우 한 뼘 움직이는 것이 고작이었겠죠. 개똥이가 돌 앞에 섰습니다. 잠시 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윽고 허리를 굽혀 돌 아래에 두 손을 넣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삼배 저골이 소매 아래로 팔뚝의 근육이 울퉁불퉁 솟아올랐습니다. 곰주린 얼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단하게 다져진 팔이었죠. 돌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가뿐히 개똥이는 돌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청지기가 가리킨 담장 옆까지 10걸음을 걸어가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 핏기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조금 거칠어졌을 뿐이었죠. 마당에 있던 하인 서넛이 손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청지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 어디서 그리 힘을 키웠느냐? 원래 짐꾼 일을 했습니다. 남대문 밖에서 소금 자루를 줬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빈민가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없으면 안 되었으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죠. 남대문 밖 빈민가에서 매일 싸우고 뛰고 들어올리며 만든 몸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꾼에게 맞는 아이를 구해줄 때 장정선옷을 밀쳐낸 그 힘이 지금 이 마당에서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청지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당분간 써보겠다. 행랑채의 끝방에서 자고 새벽에 장작부터 패라. 그날부터 개똥이는 정승 뒤 대감 저택의 막일꾼 머슴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에서 밥이 나왔습니다. 조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에 된장국, 그리고 무 한 쪽, 양반의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빈민가에서 이틀에 한 번 죽 한 그릇 얻어먹던 사내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마찬가지였죠. 실은 조선 후기 재상가의 하인 식사는 다른 집에 비하면 후한 편이었습니다. 정승급 저택은 체면이 있었기에 하인이라 해도 끼니를 거르게 하면 소문이 나쁘게 돌았으니까요. 에이스이식 자선된 쇠발이 보이와 도다리 거하고 숟가락질 한 번에 힘을 주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옆에 앉은 마부가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많이 굶었구만. 개똥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행랑채의 끝방은 좁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 거저기 한 장 깔려 있었고 창은 주먹만 한 구멍 하나뿐이었죠. 허나 개똥이에게 이 방은 남대문 박빈민가의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비가 세지 않는 지붕이 있었고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개똥이에게 방의 안락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의 위치였습니다. 행랑채 끝, 별채로 이어지는 길목. 밤에 살짝 문을 열면 별채 뒤편이 바로 보이는 자리였죠.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모두 잠든 뒤 개똥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어슴풀에 내려앉은 시각이었습니다. 맨발로 마루를 밟고 행랑채를 빠져나와 별채 쪽으로 걸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빈민가에서 밤마다 구걸하러 다니며 익힌 발놀림이 지금은 정탐에 쓰이고 있었죠. 별채 뒤편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거긴 누구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똥이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죠. 그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하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간에 뒷간을 다녀오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아, 나요. 새로운 놈인데 뒷간이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을 일부러 섞었습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가 진짜로 급한 사람처럼 보였죠. 부엌하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뒷간은 저쪽이야, 이 바보야. 별채 쪽으로 가면 청지기한테 혼난다. 고맙습니다. 개똥이는 부엌하인이 가리킨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등 뒤에서 부엌하인의 하품 소리가 들렸고 이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허나 개똥이는 이날 밤의 실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집의 밤을 완전히 익히기 전에는 별채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청지기가 이상하게 여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돌을 들 때 개똥이의 소매가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때 청지기의 눈에 잠깐 들어온 것이 있었죠. 개똥이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짐꾼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짐꾼이라면 손바닥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밧줄 자국, 갈라진 피부, 검게 물든 손톱. 허나 개똥이의 손은 굳은 살은 있대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유연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만지고 다루는 데 익숙한 손이었죠. 그의 손은 머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청지기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장정툴도 못 드는 돌을 혼자 들어 옮긴 놈이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란 판에 손 하나 곱다고 내칠 수는 없었죠. 허나 청지기는 그 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감에게 보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 판단이 훗날 얼마나 뼈아픈 실수가 될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훗날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승 이 대감의 저택에서 개똥이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아침이면 장작을 패서 부엌에 날랐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마구간을 치우고 말에게 여물을 먹였죠. 해가 질 때까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행랑채 처마 아래서 등을 기대고 졸고 있을 때에도 개똥이는 앞마당에 낙엽을 쓸거나 담장 아래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은 닷새째부터였습니다. 저놈 밥값은 확실히 하는구만. 마부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마구간이 저렇게 깨끗한 적은 전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부엌 하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작이 항상 부엌문 앞에 가지런히 쌓여 있으니 불때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청지기도 개똥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 알아서 하는 머슴은 이 집에 20년 넘게 하인을 두면서 처음이라고 했죠. 허나 개똥이가 부지런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머슴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머슴은 집안 어디를 돌아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장작을 나르면서 별채 뒤편의 길을 익혔고 물을 기르면서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쟀습니다. 마구간을 치우면서 대문의 빗장이 몇 개인지 세었고 정원을 손보면서 담장의 높이와 구조를 손으로 만져보았죠. 나지 않은 모든 일이
밤의 정탐을 위한 밑그림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안채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감의 손녀 10살 남짓한 아이가 마루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의 정승가에서 손녀라 하면 하인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양반가의 어린 아가씨에게 상놈이 손을 대는 것은 아무리 다친 상황이라 해도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주변의 하녀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아가씨의 몸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하녀가 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개똥이가 마당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장작 더미를 양팔에 안고 부엌 쪽으로 향하던 참이었죠. 음, 넘어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하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똥이는 장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작을 아는 채로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작 위에 올려둔 깨끗한 삼배천 한 장을 꺼내 아이의 까진 무릎에 살며시 대었죠. 아가씨,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누르고 계시면 피가 곧 멈출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천을 건넨 것뿐이었죠.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어 개똥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개똥이는 이미 장작을 들고 일어나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하녀가 달려와 아이를 구축했고 그 사이 개똥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일이 정승의 귀에 들어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치마님이 저녁 문안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고 정승은 손녀의 무릎에 감긴 삼배천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새로 들어온 모습이라고 했느냐? 예, 대감마님. 보름 전에 들어온 놈인데 일을 제법 합니다. 손녀에게 손을 대지 않고 천만 건넸다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정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절을 아는 놈이로구나. 쌀 한 되를 더 줘라. 하인에게 쌀 한 대를 더 준다는 것은 정승가에서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횡령제의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하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승의 입에서 직접 칭찬이 나온 모습이라면 청지기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죠. 객동이는 그날 밤 행랑채에서 받은 쌀 한 들을 바라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허나 개똥이의 진짜 관심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름 동안 개똥이는 이 집의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안치에서 사랑채까지 몇 걸음인지, 사랑채에서 별채까지 어느 길로 가야 자갈 소리가 나지 않는지, 별채 뒤편 창고 문에 자물쇠가 몇 개 달려 있는지까지. 허나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금고 열쇠의 위치였습니다. 재상가의 금고는 별채 뒤편 독립된 창고에 있었습니다. 이중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열쇠는 청지기만이 관리했습니다. 청지기가 열쇠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언제 금고를 여는지 그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허나 막일꾼 머슴이 청지기의 방 근처를 어슬렁거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죠. 개똥이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37일, 그러니까 꼬박 20하루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청지기를 따라 시장에 나갔습니다. 대감댁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짐이 많아 개똥이가 짐꾼으로 따라 나선 것이었죠. 한양 남대문 바 큰 장이 서는 날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포묵전, 미국전, 어물전, 약재전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힐 만큼 비좁았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였습니다. 개똥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똥이의 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사내 하나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 있었습니다. 석이었습니다. 남대문 박빈민가에서 함께 구걸하며 자란 어릴 적 것이었죠. 같은 골목에서 굶주리고 같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겨울이면 한 거적 아래서 몸을 부비며 잠든 사이였습니다. 썩이가 개똥이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야, 진짜 개똥이 맞잖아. 대체 어디 있었어? 네가 왜 이런 곳에? 서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개똥이의 턱이 딱 굳어졌습니다.
앞에서 걷고 있던 청지기가 뒤를 돌아보기 전에 개똥이는 서기의 팔을 잡고 포목전 뒤편 좁은 골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빠르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짐이 무거워 잠시 쉬는 것처럼 짐짝을 내려놓으며 서기와 함께 그늘 속으로 들어섰죠. 서가 조용히 해라. 개똥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빈민가에서 구걸하던 때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머슴 옷을 입고 있잖아. 네가 왜 남의 집 머슴을 하고 있어? 들어라. 나는 지금 큰일을 하고 있다. 아, 네가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나도 끝이고 너도 끝이야. 서기의 얼굴에서 반가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이해한 표정이 떠올랐죠. 빈민가에서 함께 자란 사이니까요. 큰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기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설마 네가 그 정승집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일이 끝나면 내 목도 있다. 어나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다. 개똥이의 눈이 서기를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습니다. 서기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해. 개똥이는 서기의 어깨를 한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다시 들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청지기는 개똥이가 짐이 무거워 잠시 쉬었다고만 생각했겠죠. 허나 돌아서는 서기의 눈빛이 씁쓸했습니다. 아마도 서기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개똥이가 자기와는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같은 빈민가에서 시작했지만 개똥이는 담을 넘고 서기는 담 밖에 남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씁쓸함이 훗날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청지기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내 놈 앞으로 금고 열쇠 관리를 도와라.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개똥이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죠. 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금고 열쇠 관리 보조를 하던 하인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고 청지기는 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힘이 세고 부지런하며 정승에게까지 칭찬을 받은 머슴, 개똥이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금고 열쇠 관리 보조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청지기가 금고를 열 때 옆에서 등불을 들고 물건을 넣거나 뺄 때 괴짝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열쇠 자체를 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열쇠가 어디에 보관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방, 벽에 걸린 옷 뒤편, 나무 못에 꿰어둔 가죽끈, 거기에 열쇠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중 자물쇠를 여는 2개의 열쇠, 개똥이는 그 위치를 눈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길고 끝이 갈라진 모양이었고 두 번째 열쇠는 짧고 통통한 형태였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동안 개똥이의 눈은 괴짝이 아니라 청지기의 손에 쥐인 열쇠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밀랍으로 열쇠 본을 떴습니다. 청지기가 잠든 뒤 남은 촛불에서 떨어진 밀랍을 모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밀랍은 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양봉이 제법 성했고 초를 만들고 남은 밀랍 찌꺼기는 하인들이 가져다 쓰기도 했으니까요. 허나 그것으로 열쇠본을 뜬다는 생각은 보통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밀랍 2덩이를 손바닥 안에서 부드럽게 주물러 편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청지기의 방에 소리 없이 들어가 옷 뒤편 나무 못에서 열쇠를 꺼내 밀랍에 꾹 눌러본을 떴습니다.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열쇠. 두 개의 본을 뜨는데 걸린 시간은 채 반각도 되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다시 나무 못에 걸고 옷을 원래대로 들이우고 방을 나왔습니다. 천지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밀랍본을 천에 싸서 거적 아래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먹만 한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얼굴 위에 한 줄기 떨어졌습니다. 개똥이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남대문 밖 빈민가에서 정승저택의 머슴이 되기까지 한 달. 양반 행세를 배우고 역발상으로 머슴이 되어 들어오고 보름을 죽어라 일해서 신임을 얻고 금고 열쇠 보조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이 걸린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내는 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사뿐이었습니다. 빌라폰으로 열쇠를 만들고 날을 정하고 금고를 열고 이 집을 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개똥이의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장기반의 수를 읽듯이 한 수 한 수가 정확하게 놓여 있었죠. 다만 개똥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 골목에서 헤어진 서기의 눈빛, 그 씁쓸함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개똥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대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허나 그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거사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유거사의 밤 보름달이었습니다. 한양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라 북촌 언덕 위 정승저택의 기와 지붕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죠. 대문 앞 느티나무 잎사귀조차 꼼짝하지 않았고 돌담 위로 넘어온 달빛이 마당의 자갈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의 저택은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감이 집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우의정택에서 보름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양에 내려라는 당상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이 대감도 아침부터 도포를 갈아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안치의 안방마님은 친정 나들이를 떠났고 사랑채에는 서자 하나만 남아 일찍 잠자리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행랑치에 등불이 밝고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을 시각이지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개똥이가 손을 쓴 것이었죠. 오, 나절, 개똥이는 장터에서 막걸리 두 동이를 사왔습니다. 자기 품삯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오자 하인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오늘이 내 생일이요. 한 잔씩들 하시구려. 하인들은 반색했습니다. 대감이 집을 비운 밤, 공짜 술이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마부가 먼저 사발을 들이켰고 부엌대기가 뒤따랐고 운지기까지 행랑채로 넘어와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개동이는 연신술을 따르면서도 자기 사발에는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워낙 술이 달고 분위기가 좋았으니까요. 이윽고 삼경이 가까워질 무렵 행랑채에서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부는 턱을 가슴에 묻은 채 벽에 기대 잠들었고 부엌대기는 마루 위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문지기조차 대문 앞 의자에서 고개를 떨군 채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개똥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신을 벗어 품에 넣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마당을 수백 번 걸으며 외운 길이었습니다. 어디에 자갈이 깔려 있고 어디를 밟으면 소리가 나는지 눈을 감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하인 한 달의 느긋함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처럼 낮고 날렵한 기운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별채 뒤편. 이중 자물쇠가 걸린 창고 앞에 섰습니다. 개똥이는 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밀랍으로 본을 뜬 뒤 장터 근처 빈 대장간에 몰래 들어가 남은 숫돌과 줄칼로 며칠 밤을 새워 깎아 만든 열쇠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달빛에 번뜩였죠. 한 달 전 이 저택에 들어온 날부터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마당을 쓸고 밤마다 가장 늦게까지 장작을 패고 정승의 소녀가 넘어졌을 때 달려가 부축하고 청지기의 잔심부름을 군소리 없이 해낸 것. 그 모든 부지런함이 이 자물쇠 하나를 여는데 수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물쇠의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한 번 돌렸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똥이의 턱이 순간 굳어졌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열쇠를 살짝 들어 올리며 다시 돌렸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나무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경첩 소리가 나지 않았죠. 사흘 전에 기름을 발라둔 것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달빛이 산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벽을 따라 놓인 나무 궤장 6개가 푸른빛 속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궤짝의 비단 보자기를 걷어 올렸습니다. 금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은병과 폐물이 빼곡했습니다. 비추역 장신구 산호가지 금비녀. 이 대감이 30년 버슬살이 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달빛 아래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올려보낸 진상, 관직을 노리는 자들이 슬쩍 건넨 뇌물, 과거 시험에 눈이 먼 선비들이 바친 예물,
이 대감의 30년 권력이 괴짝 안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개똥이는 보자기 한 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바람처럼 빠르고 물 흐르듯 정확했습니다. 금괴를 먼저 아래에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은병과 패물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물건과 물건 사이에 비단 자투리를 끼워 넣어 부딪혀 소리 나는 것을 막았죠. 안방 마님이 비단 옷을 개듯 정갈하고 포졸이 짐을 꾸리듯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보자기 하나를 묶는데 채 일각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개똥이가 마지막으로 손을 뻗은 곳은 금은이 담긴 괴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래 벽에 바짝 붙어있는 작은 괴짝이었습니다. 기름종이에 단단히 쌓인 문서와 뭉치가 들어있었죠. 개똥이는 그 문서를 한 장 한 장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서당 밖에서 훈장의 목소리를 수없이 따라 읽으며 익힌 글이었죠. 문서에는 이름과 날짜와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직을 주고받으며 오간 뇌물의 기록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얼마를 바치고 어떤 벼슬을 받았는지. 이 대감이 그 어떤 금은보다 더 깊이 숨겨둔 것은 자신의 목을 칠 수 있는 이 종이 뭉치였던 겁니다. 개똥이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거면 되겠군. 문서를 품 깊숙이 가슴팍에 바짝 넣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싼 보자기는 등에 졌습니다. 그리고는 별채를 나와 앞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지도 뛰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개똥이라는 사내의 진면목이었습니다. 보통 도적이라면 담을 넘었을 겁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거나 어둠을 틈타 지붕을 타고 달아났을 겁니다. 허나 개똥이는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침에 장 보러 나가는 하인처럼 등에 보자기를 치고 느긋하게 걸었죠. 달빛이 그의 등 위에 불룩한 보자기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걸음에는 두려움이라고는 한 점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지기가 졸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걸리 기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눈이었죠.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개똥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누구냐? 개똥이는 한 발짝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급한 심부름이오. 부경 우포도대장에게 전할 물건이라 인정 전에 보내라 하셨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태연하고 당당하던지 문지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내를 모를 리가 없었죠.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장 늦게까지 장작을 패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청지기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다녀와라. 문이 열렸습니다. 묵직한 송판대문이 안쪽으로 밀려나며 바깥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개똥이는 문턱을 넘어 한양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정 종소리가 울린 지 오래였지만 통행금지의 어둠이 개똥이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타고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죠. 한양의 밤이 그를 삼켰습니다. 중승저택에서는 개 한 마리 짖지 않았고 문지기는 다시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 첫머리에서 보여드린 그 장면의 전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셨을 때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내가 왜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는지, 왜 개가 짖지 않았는지, 왜 경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가 모두 한 달간의 치밀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개에게 매일 밥을 주고 경첩에 기름을 바르고 밀랍으로 열쇠 본을 뜨고 하인들에게 술을 돌린 것, 그 모든 조각이 맞물려 이 한밤의 거사가 완성되었던 것이죠. 허나 개똥이가 가져간 것 중 진짜 무서운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슴팍에 품은 그 문서 뭉치, 이 대감의 30년 뇌물 기록, 그것이 세상에 나가면 금괴 천냥보다 더 큰 화약이 될 물건이었습니다. 한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승집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언차 미치, 배신과 국문 사할이 지났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청지기가 별채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밀었습니다. 경첩이 이상하리만큼 부드럽게 열렸죠. 안을 들여다본 청지기의 얼굴이 초를 끈 등잔처럼 단번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괴짝 4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는 간 곳이 없었고 금괴도 은병도
비추옥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벽에 붙어 있던 작은 괴짜, 기름종이에 쌓인 문서 뭉치까지 남은 것이라곤 빛나무 상자뿐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감은 그문이 사라졌다는 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벼슬살이에 쌓은 재물이었으나 재물이야 다시 모으면 되는 것이었죠. 허나 문서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거치고 입술이 파르르 경련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가면 벼슬은커녕 목이 날아갈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놈을 반드시 잡아라. 이 대감의 갈라진 목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좌포도청에 고발장이 올라갔습니다. 정승급 대감의 저택이 털렸다는 소식에 포도대장이 직접 수사에 나섰죠. 포도청 포교들이 한양 사대문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밖 빈민가부터 동대문 밖 주막거리까지 수상한 자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허나 개똥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양 어디에도 그의 흔적이 없었죠. 포도청이 잡아들인 것은 무고한 떠돌이와 거린들 뿐이었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감은 결국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은 50两. 보통 사람이 석 달을 먹고 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도청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눈이 쑥 들어간 빈민가 사람 특유의 굶주린 얼굴이었죠. 사내는 포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도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석이었습니다. 남대문 박빈민가에서 개똥이와 함께 자란 동무. 한 달 전 시장통에서 머슴 차림의 개똥이를 알아보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그때 개똥이가 서기의 팔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굶고 함께 얻어맞고 함께 비를 피하던 동무였으니까요. 허나 은 50양이라는 포상금 앞에서 그 의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기가 개똥이의 은신처를 풀었습니다. 한양을 빠져나가지 않고 성박 오리쯤 떨어진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문의 일부를 풀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었던 거죠. 포교 10명이 그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안개가 논두렁을 타고 흘러오는 이른 아침 주막 앞에 포졸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칼집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방 안에 사내 하나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 하나가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빈 술잔 하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개똥이었습니다. 포교가 칼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라! 개똥이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놀라운 것은 그 얼굴에 두려움이라곤 한 점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장 같은 표정이었죠. 아, 오셨소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스스로 포승줄에 손목을 맡겼습니다. 포교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정승저택을 통째로 턴 태도가 어째서 이리 순순한 것인지. 개덩이는 포승에 묶인 채 주막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포도청 국문장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한쪽에 형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곤장과 주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포도대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포교와 나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날이 선 눈들이 개똥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포도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이 이 대감댁을 턴 도적이냐? 개똥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포도대장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오. 국문장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보통 도적이라면 발뺌을 하거나 손초를 구걸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허나 이 사내는 범행을 부인하기는커녕 조목조목 스스로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남대문 밖에서 떠돌이 머슴을 가장하여 이 대감댁에 들어갔소.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신임을 얻었소. 열쇠 보관 장소를 파악한 뒤 밀랍으로 분을 뜯고 보름달이 뜬 밤 잔치를 튼타 금고를 열었소. 포도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적이 이토록 조리 있게 마치 관리가 보고를 올리듯 범행을 진술하는 것을 처음 보는 눈이었죠.
하인들에게 술을 돌려 잠재우고 경첩에는 사흘 전 기름을 발라 소리를 죽였소. 개에게는 매일 밥을 줬지 않게 했소. 나장 하나가 입을 반쯤 벌렸습니다. 그것은 범행 진술이라기보다 하나의 작전 보고에 가까웠습니다. 이윽고 개똥이가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인 채 한 장도 구겨지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포도대장 앞에 공손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금은을 훔친 도적이요. 그것은 사실이요. 허나 대장께서는 이것도 함께 보셔야 할 것이요. 포도대장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쳐 읽기 시작한 순간 그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손가락이 멈추었고 세 번째 장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름과 날짜와 액수, 관직을 사고 판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감이 30년간 받아온 뇌물의 장부였던 겁니다. 개똥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으나 국문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굶주린 백성의 밥그릇을 빼앗지 않았소. 장사꾼의 전대를 털지 않았소. 평생 남의 것을 한 푼도 훔쳐본 적 없는 사내요. 허나 이 대감은 30년간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의 피와 땀으로 저 괴짝을 채웠소. 진짜 도적이 누구인지 대장께서 판단해 주시오. 국문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포도대장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장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고 포교들은 칼자루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개똥이의 마지막 말만이 메아리처럼 남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도적이 누구인지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포도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어. 개똥이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사내의 목소리였죠. 포도대장은 문서를 접어 품에 넣으며 나장에게 명했습니다. 이자를 옥에 가두어라. 형조에 보고를 올리겠다. 개똥이는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국문자 마당을 가로질러 옥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한양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남대문 밖에서 구걸하던 시절에도 정승저택에서 마당을 쓸던 한 달 동안에도 이 하늘만은 똑같았습니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도적이든 정승이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이 후회였는지 안도했는지 아니면 비로소 할 말을 다 한 사람의 홀가분함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기팽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소문 박내거리 새벽부터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장 주변으로 코졸들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 구경꾼들이 겹겹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양반 내 가마가 멀찍이 멈춰서고 아낙네들이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가왔습니다. 정승집 금고를 털고 정문으로 걸어나간 도적, 국문장에서 당당히 범행을 진술한 사내. 개똥이라는 이름 속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졸넷이 개똥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가을비에 젖은 죄인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맨발이 진흙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곱고 고개가 반듯했죠. 포졸들이 오히려 불안한 눈으로 이 사내를 견눈질하고 있었습니다. 기둥 앞에 선 개똥이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한 사내에게 쏠려 있었죠. 개똥이의 입꼬리가 아주 옅게 올라갔습니다. 정승의 창구를 열 때도 정문을 걸어 나갈 때도 변하지 않았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현미가 다가왔습니다. 개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소. 개똥이가 인파를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천한 놈이요. 이름도 개똥이여. 성도 없고 족보도 없소. 허나 이 한 가지만은 확실하오. 내가 한 일이 도둑질이라면 저 정승이 30년간 한 것은 무엇이겠소? 형장이 주의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개똥이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이윽고 형리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이 개똥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허나 현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중 뒤편 언덕에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밥 빈민가에서 새벽부터 걸어온 사람들이었죠. 헌옷에 때 묻은 손, 굶주려 쓱 들어간 뺨. 양반이 서 있는 앞줄까지 갈 수 없었기에 뒤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있었습니다. 경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는 줄도 모르고 입술만 파르르 떨며 서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 개똥이는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굶고 함께 천대받던 사내가 끝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치부를 들춰낸 것이었습니다. 죽으면서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굽히고 기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한편 개똥이가 죽고 보름쯤 지난 뒤였습니다. 한양 장안에 이상한 문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이 지방수령들에게 받은 뇌물 목록, 관직을 돈으로 팔아넘긴 기록, 과거 시험 답안을 미리 흘린 정황까지 사헌부가 즉각 움직였고 탄핵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개똥이가 금고에서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품에 넣었던 그 기름종이 문서 뭉치. 개똥이는 자기가 죽더라도 이 문서가 세상에 나갈 길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것이 개똥이의 마지막 한수였습니다. 정승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북촌 언덕 위의 그 저택은 관에 몰수되었고 장정둘이 밀어야 열리던 송판 대문이 봉인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 이름조차 개똥이인 천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석이었습니다. 포상금에 눈이 멀어 개똥이를 밀고 했던 그 친구. 석이는 약속대로 은자 10량을 받았습니다. 빈민가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죠. 허나 석이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사려 하면 손이 떨렸고 시장에서 떡을 사려 하면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품 안의 은자가 뜨거운 수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국문장에서 끌려가면서도 서기를 한번 돌아보았던 개똥이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 담담한 눈빛이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서기는 은자를 보자기에 싸서 빈민가 우물가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남대문 밖에서 서기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의 대가는 돈으로 받았지만 그 무게는 평생을 짓눌렀던 겁니다. 이윽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대문 밖 빈민가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커서 개똥이 형처럼 될 거야. 도적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행세를 해낸 사람, 정승 집에 들어간 사람, 죽는 순간에도 허리를 굽히지 않은 사람, 아이들에게 개똥이는 천한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남대문 밖 사람들 사이에서 개똥이는 이름이 아니라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똥이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배운 적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 사내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나 이 사내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서당 밖에서 귀를 기울여 글을 배웠고 한 달 동안 머슴으로 살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금은을 훔친 것은 범죄였습니다. 허나 그 안에서 뇌물 문서를 찾아내고 죽음 앞에서도 정승의 부정을 세상에 알린 것,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높은 집에서 태어나도 뇌물로 나라를 좀먹은 정승이 있었고 빈민가에서 태어나도 자기 한 목숨으로 부정을 밝힌 사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정승이 아니라 개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조선 후기 문신 임방이 쓴 천회록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임방은 1640년에 태어나 172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평생 동안 듣고 겪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아 천회록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 속에 이 개똥이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3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사내의 당당함을 잊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